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새로운 소식 한번 정치권에 핫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약간 동떨어 있지만 새롭게 알려진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한 선도지구라고 그러죠.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선도지구 단지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분당을 살펴보니까 분당에선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담지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가 선도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부터가 문제죠. 이재명 대표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 출마할 때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분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또는 기억에서 멀어져 가니까 그 약속을 그냥 파기하고도 딱 입을 씻은 걸까요? 자, 이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 지역에 그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그 아파트 지역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팔고 인천으로 가겠다는 약속은커녕 오히려 이 분당 아파트, 자기가 소유한 분당 아파트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주민 동의서, 나도 이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신도시 재건축 지역의 중요한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부부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답다. 이재명답다. 사실 인천으로 계양 거의 연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 이제 옮기고 나서 무한하니까 그 분당에 있는 집을 팔겠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혀지니까 아주 살뜰하게 동의서를 낸 거잖아요. 지분이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명이 이제 동의서를 냈는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이 없잖아요. 입장을 못 내겠죠. 근데 만약에 입장을 낸다면 뭐라고 입장을 낼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있어요? 국토부가 한 거잖아요. 국토부의 협박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그럼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만 아니면 다 상관없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살뜰하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1억 원 이상 한 거고 그건 검찰이 아주 빡빡하게 해서 1억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두 명의 공무원 인건비까지만 합쳐도 수억이거든요. 법인카드로 그렇게 자기 돈 안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집이라고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믿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잘못인 거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뭔가 했을 것이다. 뭔가 로비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게 본인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사는 건 별로 중요치 않거든.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선정지구에 포함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득이 되니까 이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또 잊을만 해서 제가 환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선에서 졌었잖아요. 근데 22년 4월에서 5월 동안 방산주를 2억 3천원 어치 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만 일이잖아요. 아니 지지를 했는데 졌어.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낙심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때
방산 주식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방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되잖아요. 방산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펜앤마이크에서 이거는 단독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당의 집은 팔았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약 20억 이상이 초기에 이게 뭐 이 분당 아파트를 처음에 매수를 할 때의 가격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 그때는 한 3억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억, 26억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올랐다고 그래요. 20억 이상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선도지구가 되도록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조합에 뭐 주민 동의서를 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논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양평고속도로 할 때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 관련해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당연히 개입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양평고속도로에 당연히 거기에 근접하게 고속도로를 낸 거다. 그래서 이 땅 부지를 천정부지 가격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간의 양평고속도로를 쟁점화시켰잖아요. 자, 이 논법으로 좀 다시 하면 이 분당 아파트 주민동의서도 낸 데다가 본인이 야당 대표이고 각 상임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야당 대표인데, 그러면 앞서 얘기해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하는데 이재명 논법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논법에 따르면 이거 엄청난 게이트네요. 그렇죠. 이재명 분당 게이트가 하나 생긴 분당 거죠. 게이트가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위증교사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저거잖아요. 판교. 예. 그 분당 판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비리를 뭔가 취재를 한다는 당시 KBS의 어떤 PD와 짝짝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선도지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의 어떤 속도,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도지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너핏, 페이버를 줄 가능성이 커요. 누구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동의율이 높을수록 이게 주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동의율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선정하는데 유리한 가점이 붙는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익과도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건 관심 없고. 그럼요. 그거는 배 아플 것 같은데요. 오로지 본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방산주를 모았다는 거고, 그거 더더욱 이해 충돌이 여겨질 수 있는 국토위에 갔거든요. 국토위는 이게 방위산업청인가요? 거기 관련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근데 그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팔았어요. 본인은 손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끈질기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기준으로 하면 벌써 만 2년 지금 한 4, 5개월 됐나요? 뭐 이거 그냥 대략 보면 2년 만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 매각 약속을 기준으로 하면 2년 6개월이 더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이런 입장을 한 후에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고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알려졌습니다. 분당 아파트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번 그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에 선정돼서 대박 맞았구나. 그런데 과거에 배소연 80억 재산까지는 부풀려졌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했나요? 이제 이 땅 지금 매각 않고
한 20억 이상의 차익이 생겨서 수익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팔겠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매매되는 그 금액보다 낮게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2022년 6월에 보궐선거 당선될 때 이거를 26억 5천만 원에 내놨대요. 아. 26억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당시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나 보니까 20억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억에 거래되는데 26억에 내놨다. 그럼 안 팔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얘기 팔겠다고 얘기하는데 난 팔 의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사줬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딱 수준인데 얼마에 팔았니 질문이 들어요. 아, 그랬을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공격해올까봐 공격할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대비해서. 처음에는 나는 내놨다. 안 팔린 걸 어떡하냐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럼 질문이 얼마에 내놨니? 그걸 물어보는데 26억 5천에 내놨다. 그렇다면 안 팔리죠. 아니 다른 사람이 20억 정도에 내놨는데 이재명 대표의 집에 한때 살았다는 집 이후로 26억? 개딸들은 사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 같으면 개딸이면 살 것 같은데. 개딸 후원금 모아가지고 아니 사줘야 되나? 돈 모아서 사야 되는데 여튼 네.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게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이 있고 재건축 오랫동안 보유해서 재건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익을 보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고. 근데 이른바 이제 민주당 좌파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가 굉장히 뭐 불로소득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막 환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삶은 반대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형이 누굽니까? 조국인데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가 50% 100% 차이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아니 개항 쪽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나는 팔겠다. 선거 때니까. 근데 못 팔았다. 못 팔았던 게 아니라 보니까 안 팔았다. 그리고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안 팝니다. 안 판다. 왜냐? 동의를 했잖아요. 네네. 좀 다른 이슈로 덮을 거예요. 끊임없이 검찰을 공격하거나 네. 왜냐면 다른 뉴스로 덮으니까. 근데 뭐냐? 이게 2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축이 돼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계별로 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팔 겁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다주택자 관련해 가지고 비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공격을 했어요. 가진 사람들에서 다주택자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세금도 냈어요. 근데 뭡니까? 문다혜 씨.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직을 선택할래 아파트를 선택할래 했는데 대부분 직이 아니라 아파트를 선택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진 사람들 진짜 어렵게 해서 한두 푼 모았는데 내가 1주택자인데 그게 오랫동안 하면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관련해서 뭐 종부세로도 빼고 양도세로도 빼고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된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집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과거에 이재명이 어떻게 이 부동산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 이렇게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전후에도 오른 집값은 일 안 하고 만든 돈이다. 이 사회의 부패 구조, 부조리 구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대로 그냥 하면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불로소득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네. 본인이 불로소득 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부를 하든가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나라에 줘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 바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입 바른 얘기라는 생각이 아닌데 네. 여하튼 본인 입장에서는 입 바른 얘기인 거죠. 갈라치는 겁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세금을 내고 떳떳이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하고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욕먹을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되게 표피적으로 그 시대 그 상황에는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를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겠구나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팔로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인천 계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은 두 번 속은 거죠. 인천으로 와서 자기 집 분당 집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판 거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불로소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돼서 하는 게 뭡니까? 맨날 기승전 김건희 그다음에 검찰 악마에서 탄핵 그다음에 뭐 계엄한다는 거잖아요. 계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미사여구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믿지 않고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듣기 싫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환수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않을 거고 그냥 문객이 들어가겠죠. 민주당이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언행이 일치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뭐 하는 척 일하는 척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다 솔직히 고백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진짜 한다고 했더니 진짜 믿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욕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이제 터졌으니까요.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분당 아파트, 지금 이재명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가 어제 발표된 선도지구에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필요하죠. 선도지구 사업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죠. 분당 아파트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표가 매각하지 않고 팔지 않고 2년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간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자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문제는 이재명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혹시나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서 조합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자체 통해서 로비나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평소가 이재명이 그간에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걸 환수하겠다고 대선 전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입장인지 본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환수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의힘이 따져보고 이 문제를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관련된 걸 알아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를 했는데 또 새로운 게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쪽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요? 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이게 나요. 기사화 됐는데 저도 까먹었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대선 지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세웠잖아요. 네. 박지원.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사실상 몰아냈죠. 근데 이 친구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재명 당시 그 후보자 그쪽이 스스로 개항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우리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압박을 했다. 제가 볼 때는 협박이겠죠. 그래서 셀프 공천이라는 얘기를 했고 당내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되게 공격하자는 공천 개입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그냥 아주 대놓고 나 공천해라. 그다음에 그 송영길 당시 의원이 딱 비켜주면서 거기를 누가 하느냐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대놓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때 당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잖아요. 그 당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없고 그 당시에 당내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때 셀프 공천이다, 모렴치한 공천이다 그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22년도에. 네. 여튼 그렇군요. 명태균 지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지금 세간의 중요한 지금 뉴스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보궐선거 당시에 인천 계양을 이재명의 공천 개입 사건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도 네. 기자도 했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걸 계속 봤을 텐데 까먹고 있다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계양을 그때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관련 기사가 다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아니, 이재명의 지은 죄는 너무 많은데 네. 저희가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시 환기시켜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속보가 떴네요. 백현동 앞서 저희가 일부에 다뤘던 백현동 노비스트 김인섭 오늘 김인섭이 상고했던 거 그거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심 그대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다는 속보가 좀 떴네요. 예. 이거 뭐 당연한 당연한 관련된 거 잠깐 네. 논평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네. 사실 그 요번에 허위 사실 유포 공포 혐의로 이제 보면은 요번에 징역 1년 1년에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공선법 관련해서 그때 국토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쟁점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맥락 없이 갑자기 내가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캥겼기 때문이에요. 백현동이란 게 보면 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구로 올리는 거잖아요. 4단계. 예. 4단계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용적률이 결국 돈이에요. 그런 사업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처음에 이거를 2단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남시가. 그때 민간업자가 쓴 카드가 김인섭 카드. 김인섭이 누구냐? 성남시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인섭이 정진상하고 이재명의 그 연결고리니까 이 사람을 로비스트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단계가 그 이후에 된 겁니다.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 이게 문제다고 해서 제2의 대장동 백현동 막 이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국감 때 딱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나는 하기 싫은데 국토부의 협박으로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게 이거는 정결 그냥 시장이 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누군데? 이재명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고 네. 이 김인섭 씨의 이 백현동 이 부분 때문에 뒷골이 송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주고 핑계를 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박을 받았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짓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기억을 처벌한다, 감정을 처벌한다 그러는데 기억의 숲으로 도망간 거고요. 감정의 동굴로 숨어서 이거를 유죄를 무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딱 얘기를 했고 저번에 그 공선법 관련해서 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용도 상향한 거 4단계로 올려준 거 이거는 국토부가 아니라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로비스트 김인섭 씨 때문에 김인섭 때문에 해줬다는 게 나온 거예요.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그렇다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의 두 가지가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부분과 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협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여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모든 판단, 재판부의 판결은 서로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선 유죄인데 여기선 무죄라고 하면 이게 완결성이 떨어지잖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그 공표 혐의하고 비방죄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하고 벌금 100만 원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꼼수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 저 뉴스를 보는 순간 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결국은 그러면 오늘 김인섭의 대법원 선고 이 5년 확정, 유죄 확정은 결국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공직급 선거법에 지난번 그 공수처 1심 선고에서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이런 성남시 관계자 이재명과 정진상 그다음에 정바울 대표와 김인섭 간에 이들이 만든 작품이다 이런 걸 확정해줘서 선거법에도 사실은 빼박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되네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예. 대부분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까지는 다 빌드업이 됐다, 만들어졌다. 뭐 이재명 대표는 항상 모른다, 난 모른다 이거잖아요. 수혜는 본인이 다 입지만 항상 그런 식이죠.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아서 파기환송이 됐다. 그러면 저번에 공선법 관련해서 1심에서 국토부의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2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오늘 판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네요. 예. 김인섭의 판결이 김인섭 개인의 판결이 아니라 이재명의 공서법과 직접 연관돼 있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잠시 그러면 그 소개를 해드리죠.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2심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것이니까 그걸 기각했으니까 2심 판단을 준용하면 되겠죠. 2심에서 어떻게 판결했냐? 김인섭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건 똑같이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2심 재판부가 봤냐? 추징금 63억 원을 명령했다. 판결을 했다. 63억 원은 다시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판결했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김인섭 오늘 대법에 최종 선고가 났네요. 저는 한 11시 한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빠르게 그냥 결과가 나왔네요. 중간에 속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위중교사의 1심 선고에서 뭐 본인이 벗어났다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산을 하나 넘다가 지금 또 넘어질 겁니다. 아마 더 큰 산들이 지금 있는데 중요하게는 공직선거법이 절대적인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김인섭의 판결이 그에서 딱 빼박으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결과까지 나왔네요. 예,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자,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용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 오늘 예정돼 있는데 자 오늘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내용은 좀 한참 지났는데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좀 1심 재판부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김용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내가 뭔가 이렇게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하고 정신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측근들이 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뭐 측근들이 유죄를 받았는데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측근들이 그러면 죄송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다른 거예요. 하긴 뭐 1심에서 본인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도 뭐 사법사진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걸 기대하는 제가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결국은 정치자금법 관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해서 남욱으로부터 대선 자금 동안에 8억 원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2021년 4월에서 8월인데 이때가 이제 경선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하고 벌금 7천만 원이 나왔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 완성되는 것들은 이 수혜자 이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했었겠습니까? 어디에 썼을까? 뭐 법인카드 그러니까 이쪽은 법인카드로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돈으로 이렇게 했겠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쇠를 안 입고 이렇게 했으면 화를 냈겠죠. 보호하지 않겠.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얘가 나를 팔아가지고 뭔가 돈을 먹었어. 그러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화영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증교사에서 만약에 1심에서 저는 항소심에서 당연히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떨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플러스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떤 진실로 가는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악우가 맞으니까 이런 관점에 했을 때 얘네들이 잘못 판단해서 버티게 들어가면 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되게 좀 사실에 근거해 진술과 사실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자꾸 뭐 이제까지 말했던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억에 기억을 조작한다 뭐 이런 쪽의 변명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검찰이 되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주차장 출입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를 갔고 장소 그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어떤 팩트 그 증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결심도 1심 이상으로 나올 것 같고 선고도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자, 상황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 불법 대북송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상당히 이제 본인한테 불리해지고 1심에서 9년 6개월이 나오자 연어 파티를 주장을 했죠. 검찰에서 연어 파티를 하면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물타기를 막 하고 뭐 자신들의 사건 본질을 막 흐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김용도 동일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앞서 1심에서 지금 징역 5년 유죄로 확정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와 재판부에 확정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자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지난 8월에는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기록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정치자금 수수했던 일시 장소에 없었다. 뭐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라는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었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당시 입장을 밝혔고 2심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도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돈을 받은 정황들을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찰과 재판부는 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을 할 때 좀 더 다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집 문제도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팔겠다 했는데 못 팔았다. 안 사서 그게 아니잖아요. 안 팔기 위해서 20억짜리 정도로 거래되는 걸 26억에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디테일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구글 지도 타임라인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가 있어 보여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 검찰이 잘할 수 있겠어 했는데 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구글 타임라인이 뭐냐? 위치 기록을 토대로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 기록한 개인 지도예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 네. 위치 기록 삭제도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작 가능성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게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에 다 있어. 네. 내가 말한 건 맞아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검찰이 냈던 증거들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김용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자동차 이출입 내역 이런 객관적 물증이 있고 근데 구금 타임라인 얘네가 낸 게 있잖아요. 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집에 있었어. 근데 사무실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저처럼 구글 타임라인이 있다. 그러면 믿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증거 아니야? 검찰이 뭔가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계속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기록이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기록이 있고 타임라인이란 게 말은 그럴싸한데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모른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 상충이 되는 거죠. 재판부의 판결은 제가 볼 때 간단합니다. 본인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을 할 의도가 충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어디 가고 어디에서 뭘 했다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판사들이 내린 정황 증거와 팩트와 물증인 거죠. 근데 며칠 전에 낸 그 판사 고의성 위증을 했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위증을 하라고 내용도 얘기를 했어. 그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근데 위증을 할 고의성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은 신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 사람의 범위, 의도, 고의성을 여러 가지 팩트를 통해서 녹취록의 팩트 아니면 선후관계 누가 압박을 줬는지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술서를 줬는데 차후에 또 그거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머리에 고의성이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정너식의 그걸 해놓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정상이라면 그런 판결문을 쓸 수 없어요. 저도 기자였지만 기사를 어렵게 쓰잖아요. 네. 그건 취재가 안 된 거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판결문은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보고 저도 입이 꼬았다는 것은 그 아. 자체로도 이제 이렇게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틀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쓰고서 네. 부끄러울 겁니다. 좀 창피해요. 네. 예, 밤잠이 잠을 자도 편하진 않겠군요. 예. 그런데 이 앞서 얘기했던 김용이 받았다는 이 자금은 대선 기간에 그 경선 자금으로 즉 정치 자금 수수가 대선 경선 자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김용 개인이 착복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용이 이제 1심에서 유죄로 이미 확정이 됐고 항소심의 이제 결심 공판이고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2심 항소심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심 그대로 2심 항소심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선 자금 문제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되겠네요. 그럼요. 예. 누가 수혜를 입었느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법인카드를 썼는데 법인카드를 본인이 다 먹었는데 법인카드를 본인이 긁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예. 이재명 대표의 수준만 아니라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의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저렇게 하면은 좀 없어 보이잖아. 근데도 그걸 쓰는 거예요. 왜냐?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유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2개가 빠르고 3개는 느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동 축구 선수들이 예전에 보면 이기면 점수 골 넣고 자빠졌잖아요. 침대 축구.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욕을 했어. 선수들을 중동 선수들을.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침대 축구 안 해요. 왜냐? 네. 인저리 타임이 있잖아요. 누울 만큼 초를 재서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룰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도 원리 원칙대로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말고 그냥 김기현 제3의 인물로 놨을 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대마 불사라고 해서 몸집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방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 자꾸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 군대 가면 병장이 갓 들어온 신병들 그거 망쳐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냐 키우니까. 예.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의 이런 꼼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선법도 633 하고 위증 교사도 이게 1년 이상 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 지연의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법리적으로 싸우면 됩니다.
예, 김용의 대선 자금 수수와 관련된 지금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예정돼 있어서 그 소식 좀 다뤄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문제입니다. 대장동 노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죠.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 뭐 국정농단의 중요한 그 사건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박영수 이 전 특별검사 결심 공판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수산업 관련된 사건이 별도로 있고 이건 대장동 노비 의혹 관련된 그런 재판의 결심 공판인데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이 사건 혐의 주요 내용은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대장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뭐 이재명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조연 정도 하는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김만배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른바 율사 출신 사람들한테 이제 로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에서 15년 동안은 우리은행 사회이사 그리고 또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업자의 그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출을 해주는 맞습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여신의향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그런 거겠죠. 대출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서 200억 이상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이제 8억을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딸을 취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딸을 취업해가지고 네. 김만배로부터 이제 11억 정도를 수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크게 기스가 났어요. 1심에서 유죄난 게 수산물 업자한테 이제 이 차가 포르쉐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매달 돈은 다른 사람의 그 수산업자가 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산물 이런 거 받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 구속영장을 칠 때 그때는 이제 구속은 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요 혐의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게 대장동 일당이 넘긴 돈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 대략 30억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한 32억 가까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50억 클럽이 그래서 현실화된 거죠.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라는 게 이 돈 받은 내용만 봐도 딱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1심 뭐 결심 공판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돈 받은 내역이나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뚜렷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중교사 혐의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 경결했게도 박영수 전 특검의 이 사건 담당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곳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쓰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반입니다. 사실 반반. 네. 우선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 판사님께서 진짜 제가 볼 땐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어떤 궤변 수준의 그 판결문을 쓴 건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도 판사인데 그 판결문이란 거 보면 그러니까 박영수까지 살릴 이유는 없다. 그렇죠. 네. 본인 입장에서 뭐 박영수 전 특검 이분이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를 본인의 진짜 신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압박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판결이란 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이 남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수많은 판결 그러니까 재판부 변호사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패널을 할 때 여야 패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상대 패널이 야당 패널한테 물었어요. 유죄가 나올 것 같냐 무죄가 나올 것 같냐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야당 패널이지만 공개적으로는 쉴드 친다. 하지만 나도 물어보니까 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동문회 갔더니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다 뭐 변호인들이 다 유죄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만나서 물었어요. 했더니 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판결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모든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 그래도 자기 나름 부장 판사잖아요.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일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산물업 이 관련해서 판결을 이 사람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랬군요. 네, 예. 제가 이 김동연 이름이 이제 많이 각인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했더라고요. 예,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인데 여튼 징역형이 나왔으니까요. 예. 저는 뭐 이거에 이제 대해서 박영수나 다른 사람을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그런 실질적인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가 뺀다면 이재명을 보호할 살려야 될 이유는 분명하겠죠. 사실은 김동연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건 그리고 너무나 이게 증거가 뚜렷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짜장면을 시켜서 누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시킨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 참 너무나 쉬운 문제를 어렵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궤변이 되고 논란이 커지는 건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 하여금 나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신났잖아요. 그러니까 봐본 게 1대1이 아닙니다. 이쪽은 5대 0이 돼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1대1인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근데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똑똑한 게 있어요. 왜냐? 현실은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사를 계속 넣는 그럽니다. 거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뭔가 정당하고 팩트를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자기 최면.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1대1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자 박영수 전 특검 저 생생합니다. 예, 저는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 가서 2번에 걸쳐서 저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환에 응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안 가겠다. 왜 불렀었냐?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 가지고 왜 부르냐? 했더니 막 직접 검사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예. 제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막 살벌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럼요. 박영수 전 특검이랑. 그래서 이제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2번에 걸쳐 소환에 절 조사를 못 했어요. 왜 소환을 제가 못 했냐면 나를 소환하려면 이제 최소원 관련된 네.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왜 불렀냐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불렀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그 사건에 나를 불렀는데 만일 나를 조사를 하려면 그 특검법에 있는 법안 내용을 내가 보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유라고 판결을 해줄 때 저 된다 해서 제가 싸워서 결국은 한 번 불렀다가 안 되니까 다시 불렀는데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못하고 제가 그냥 왔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보복을 괘씸죄로 보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 개인 이야기를 신상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그 당시에 굉장히 마치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정의로운 특검의 상징처럼 박영수가 막 등장하고 공개적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으로 받고 뭐 수산물 포함해서 수백만 원치 그렇게 받아서 드시고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였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자금까지 불법 자금까지 수수한 인간인데 그런 걸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네. 몰락한 거죠. 서서히 몰락한 거고 그 진면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계 저승사자 그리고 국정농단의 스타 검사 특검 이 특검이란 말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자법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네요. 진짜 예. 뭐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판결을 잘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법을 한 사람들은 잘 알 거잖아요.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법이란 게 명확성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재단을 했던 사람이 이런 허무한 혐의로 무너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날카롭게 문제 제기하고 수사를 했던 건 뭐냐? 결국은 진영의 어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팩트보다는 감정선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지위를 쌓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그때 판결 중에서 적지 않은 게 분위기에 좀 쏠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증거와 법리보다는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 여론. 그러니까 저는 민심은 참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때 민심이 그때 기째 여론이 민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론조사나 민심이라고 하는 그 수치에 의존하다 보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반영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국민의 목소리와 좀 반환하지만 설득하는 게 또 정치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자였지만 되게 한쪽으로 굉장히 확 휩쓸린, 그래서 진실보다는 피하 구분이 된 거지. 너 누구 편? 너 박근혜 지지? 문재인 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저도 뭐 비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문재인의 수많은 여러 가지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쌓여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때 탄핵의 어떤 이유, 어느 게 더 무거운지 경중이 될지는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보수 쪽에서는 잠옷 헌재 판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라고 싶어서 저는 그 스탠스도 맞다고 봐요. 하지만 판결을 떠나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시고 자 이재명 20억 먹튀 할까요? 재건축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개입 있었는지 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추후 좀 더 추적을 해주기를 부탁도 드리는 그런 중요한 이슈 좀 다뤄봤고요. 여기에 김용 결심 공판, 박영수 결심 공판이 있어서 그 이슈 다뤄봤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